안녕하세요. 올해 33이 된 여자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들려드리고자 제 사연을 보내요. 저의 어릴 적 기억의 첫 조각은 선생님과 저 단둘뿐인 어린이집으로 어머니가 부랴부랴 달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주 어릴 적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파출부라고 칭하는 것은 조금 큰 이유의 일이었지만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손에 보살펴지는 경우가 잦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에게 소홀했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손끝이 야무지셔서 사람들은 저를 부잣집 딸내미로 생각할 정도였고, 친구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음식도 저는 부족함 없이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다가 제 가정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 학교에서 주는 가정통신문에는 개인정보를 적는 종이가 딸려오죠. 저는 고학년이 되고서야 그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적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적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께 제가 적겠다고 하며 펜을 든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란에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아버지가 없다는 공백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나이가 찬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엔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전부였어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아버지는 분명히 수영이를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멀리 가셔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셔. 수영이가 더 크면 엄마가 자세히 말해줄게. 라는 말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이 말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애초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도 않았고요. 전 그냥 어머니와의 생활이 만족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알리면 분위기가 차분해지거나 안쓰러워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주변인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 저에게 상처를 줄까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보였기에 딱히 상처되는 일도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봤네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저의 첫 알바 자리에선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부턴 제가 무슨 실수를 하든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은 이라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제 첫 알바 자리였던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꽤 잘해 알아주는 의대에 들어갔거든요. 과외를 할 때는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을 이야기할 상황이 없었고 학생의 성적과 교육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책 잡힐 일은 없었습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참 운이 좋았던 축에 속하는 듯합니다. 아버지는 없었지만 아버지 몫의 사랑을 온전히 쏟아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는 혼자가 편하다며 연애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TV에 간혹 나오는 새 아버지와의 마찰도 없었습니다. 또 초중고를 다니는 동안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제 또래들도 부모님의 이혼을 많이 겪다 보니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중 한쪽이 없다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것이 참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제 성격도 한몫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기죽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강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조리한 것들을 참지 못해 어머니가 수습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와 저는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보통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조잘조잘 떠드는 제가 그날따라 너무 조용했다고 하셨어요. 제 시선이 닿는 곳을 따라가 보니 경로석에서 시선이 멈췄다고 합니다. 경로석에는 웬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어머니 옷깃을 당기더니 엄마,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래요.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글쎄 다리가 아픈가 보지 라고 이야기하셨죠. 제가 경로석이라는 걸 배워온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경로석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앞에는 노인분이 서 계셨는데 의자에 앉은 남자는 누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 제가 보고 있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건장한 남성을 향해 쓴소리를 할 용기가 없었기에 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뜸 큰 소리로 경로석에 앉은 남자를 향해 아저씨,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거기는 몸이 안 좋고 힘든 사람이 앉는 곳이거든요. 아저씨 어디 아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의 목소리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다 젊은 남자에게 쏠렸고 남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고 해요. 남자가 버스에서 내린 이후에도 건강한 사람이 경로석에 앉아있던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경로석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사람은 왜 앉아 있었던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한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네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나쁜 행동은커녕 나쁜 말도 못하겠다 라고 말하셨어요. 제 기억 한편에도 어머니가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라고 달래시던 장면이 남아있네요. 물론 지금은 세상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을 모두 짚고 넘어간다면 싸움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향한 무례한 행동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천성이 유한 분이셨어요. 말씀도 부드럽고 우아하게 하셨고 시장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부잣집 사모님이 시장 보러 나오는 줄 알 정도였으니까요. 심성도 고우셔서 주변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일에 일찍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셨지만 주말엔 조금 일찍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럴 때면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봉사활동을 가곤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에 가서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시면 저는 아이들과 놀거나 어머니 일을 거들곤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간 봉사활동이었지만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또래들과 노는 게 반절이었지만요. 지금도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해가 뉘엿뉘엿할 때 봉사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어머니가 사주시던 사탕 하나가 생각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지만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어머니는 사회적 약자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큰 일은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는 한창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자를 마치고 독서실에 갔다가 새벽 1시 반쯤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그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캄캄한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거실에 앉아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날엔 어머니도 안 계시고 불도 안 켜져 있어 의아했죠. 어머니는 평소에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연락을 안 하시고 제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연락에만 답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엔 어머니가 제 연락에 답장이 없기에 주무시나 생각만 하고 집으로 돌아간 참이었어요. 냉기가 도는 집, 흔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 처음으로 공포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없어요. 라고 말하니 저의 주소를 묻는 경찰에게 주소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시간에 엄마가 경찰서라니. 엄마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의아함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우선 안심시키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밤새 기다리다 잠깐 잠들었다 깨니 어머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초지종을 묻는 저의 말을 끊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키시던 어머니가 낯설어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한 채 등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무슨 일이었길래 어머니가 그 시간에 경찰서에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어요. 우등생으로 손꼽히는 제가 도통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자 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으신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야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자 어머니가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제가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것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왜 야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눈치채시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제 엄마가 경찰서에 있었던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어 저는 잠자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오래된 빌라였는데 한 층에 새 집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의 건물이었어요. 한 집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고 한 집은 저와 엄마, 나머지 한 집은 혼자 사는 30대 중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맞벌이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주말의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실과 제 방 책상 앞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침은 학교 갈 때나 한두 번 마주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혼자 사는 30대 중반 남자는 제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사 왔을 때부터 가깝게 왕래하던 사람입니다. 가깝게 왕래했다고 해봤자 신혼부부 집보다 자주 봤다 뿐이지 음식하면 가끔 나눠주고 제가 집에 돌아올 때 밖에 나와 담배 피우는 삼촌과 인사하는 게 전부였지만요. 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셨습니다. 다만 저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장본걸 옮길 때 한두 번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도움을 받으면 보답을 하는 게 몇 번 있다 보니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삼촌은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직업이 있는 30대 남자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엄청 지저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깔끔한 행색은 아니었습니다. 음침하거나 기분 나쁜 성격도 아니었고요. 삼촌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필요한 대화 이외엔 사적인 대화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제 일을 얘기하면서 삼촌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촌은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연인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사람이 집에만 있는 것 같긴 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매일 운동도 하고 쾌활해 보이길래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난색을 표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냐 물었더니 어머니가 규칙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에 마주치는 것들이 연인 사이의 약속이고 시그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것뿐이었는데도 말이죠. 또 자신에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대화해주는 것을 보고 사랑의 마음이 생겼고 어머니도 자기에게 호감이 있어 잘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 더한 진전이 없자 어머니가 퇴근하는 길에 숨어있다 어머니를 덮친 것이라고 했어요. 큰일은 아니었다며 공격이라 표현하셨지만 덮친 게 맞았습니다. 다행히 길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장면이 목격되어 어머니를 덮치려던 순간 제지를 당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는 없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다만 옆집에 살고 있다는 점과 저희 집에 어머니와 저뿐이라는 사실을 들은 경찰들의 배려로 어머니와 제가 이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삼촌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듯 말하셨지만 같은 여자로서 당시에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이 어떠했을지 어린 마음에 달았기에 고3을 앞둔 시기였지만 어머니를 따라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와의 사이에 남녀간에 어떤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삼촌이 저희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고 저를 붙잡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알게 된 삼촌은 무지개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놀고 먹는 게임 중독자였어요. 망상증과 피해의식도 상당한 것으로 보였죠. 처음 보는 삼촌의 모습이 무섭기도 했지만 피해를 본 것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제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니 당연히 외로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저는 저와 어머니를 위해 강해지기로 했죠. 왜 피해를 당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건 피해 당한 게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터를 잡게 된 곳은 급하게 구한 곳이라 전에 살던 곳보다 좁고 학교와도 먼 곳이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위협 없이 엄마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사에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 성적이 떨어진다면 어머니가 이사 때문이라고 자책하실 게 뻔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사를 안 할 순 없었죠. 어머니는 옆집의 삼촌처럼 위험한 사람 가까이에 저를 두고 싶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그런 큰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어머니와 저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직업, 동시에 나와 같은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직업, 이런 고민 끝에 저는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한 번 받지 못했던 제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누군가를 도우며 행복했던 어머니와의 기억과 피해자임에도 도망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리고 파출부일로 부르튼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전액 장학생으로 의대 입학이 확정된 날 어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저에 대한 기특함과 미안함의 눈물을, 저는 해냈다는 기쁨과 안도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학 전의 아르바이트와 입학 후의 과외 활동으로 집안의 벌이가 2배가 되자 저의 집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도망치듯 이사갔던 집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고 주말엔 어머니와 좋은 데서 식사도 할 수 있었죠. 반복되는 시험과 과제, 공부, 이후엔 실습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이니까요. 대학생 때는 바쁜 시간을 쪼개 연애도 하고 동기들과 여행도 가며 꿈 같은 청춘을 보냈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학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바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이제 좋은 어른 만나서 연애라도 해라. 일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어머니는 일과 집, 그리고 저밖에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과 집, 저밖에 모르시던 제 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잠시 후에 다시 걸어야지 라고 생각한 찰나 잠깐 끊긴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2~3번 반복된 전화에 이상함을 느끼고 전화를 받으니 웬 남자가 김미진 씨 가족 맞으신가요? 여기 119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어머니와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부딪히며 난 사고였죠. 저는 제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수많은 응급환자를 보았고 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죠.
그런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어머니에겐 죽음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실려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가 절 발견하고 절 격리한 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마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얼마나 가혹한지 많이 보아왔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겪어보니 그 가혹함은 숨쉬는 것조차 까먹을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죽음부터 장례식까지 어떤 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문객을 받을 정신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저의 정신을 깨운 건 처음 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제 손을 붙잡고 계시던 아주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분은 정중히 조의를 표하셨고 한참 동안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례를 도와주던 지인들은 저분이 누구시냐 물었지만 저는 아주머니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나도 모른다며 지인들에게 설명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제가 상복을 벗은 이유였어요. 상복을 벗으면 어머니가 정말 죽은 게 현실일 것 같아서 차마 갈아입지 못할 때 그분이 제 옷을 챙겨다 주셨거든요. 펑펑 울며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다시 본 아주머니의 얼굴은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 처음 본 아주머니와 제 얼굴이 닮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똑 닮아 있었어요. 저와 함께라고 표현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모든 장례를 돕고 제가 챙기지 못하는 손님들까지 챙겼던 지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아주머니에게 발걸음을 돌리자 아주머니는 저에게 시간 좀 내어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어떤 이유로 저를 도와주신 건지 어머니의 친구분인 건지 궁금한 게 많았기에 대답해 응했고 저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 자라면서 어머니의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저 친한 친구 몇과 소꿉놀이를 하는 게 어릴 때 기억의 전부라고 말씀하실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니의 친구라면 아주머니를 통해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렸다는 이런 광경을 보고 말하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동안 많이 먹지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아주머니는 저에게 식사를 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에게 들을 말이 많았습니다. 이 식당에 오기 위해 탔던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 식당에 도착한 후 살뜰히 예의를 갖춰 아주머니를 대하는 직원, 그런 사람이 왜 저희 어머니의 장례에 와서 며칠 동안 지내며 장례를 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도움만 받았네요.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저희 어머니와 아시는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히 질문했습니다. 제 질문에 아주머니는 다시금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이렇게 잘 커줘서 다행이다 라면서요. 눈물을 한참 흘리시던 아주머니는 저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 생년월일이 적힌 쌍둥이 신생아의 사진과 아주버니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죠. 나와 너무나도 닮은 아주머니의 얼굴, 내 생년월일이 적힌 신생아 사진이 설마 하는 생각을 심어주었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있을 리가 없다며 애써 부인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진과 편지 한 통을 본 이후에는 설마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의 사진을 넘기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제 돌을 맞아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는 모습뿐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주신 사진에는 저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열었더니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어머니의 정갈한 필체였어요. 수키야, 편지 잘 받았어. 우리가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나는 너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 언젠가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각자 열심히 살자.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우리에겐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살자. 다시 편지할게. 꼭 건강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과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과 이번에 처음 본 아주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것이었어요. 거기다 쌍둥이 형제까지.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는지 아주머니는 모든 사연을 설명해 주셨어요. 30년 전 아주머니는 아주 귀한 쌍둥이를 얻으셨고 유복한 친정과 시댁 환경 덕에 아무 부족함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상승세였고 좋은 일만 있을 거란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두 돌이 될 무렵 회사가 큰 위기를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했고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동분서주하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당시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아주머니는 아이마저 잃게 되고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직원들의 횡령과 사기가 드러나 막대한 책임 보상이 아주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의 사업은 시댁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모든 타격은 시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도움을 줄 곳은 친정뿐이었고 아주머니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충분히 겪지도 못한 채 살아갈 방편을 찾기 위해 친정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도 남편의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기에 상황이 좋지 못했죠. 회사의 도산 위기와 동시에 횡령과 사기를 저지른 직원들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고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아주머니에게는 이 모든 위기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아주머니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주머니의 친정에서 일하시던 입주 가정부의 딸이었고 성별과 나이가 같고 신분 차이가 난다고 나무라는 어른도 없었기 때문에 두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컸다고 했어요. 입주 가정부의 딸이었다고 해도 어머니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한 분이었죠. 공부로는 꽤 유명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꿈을 쫓아 살던 어머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큰 결심을 하십니다. 바로 아주머니의 두 아이를 서로 나눠 키우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자는 제의를 아주머니에게 하게 된 거죠. 그 두 아이 중 여자아이가 저이고 남자아이는 아주머니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가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마저 포기할까 두려웠던 꿈 많던 저의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가족들조차 모르게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였다 해도 딸이 친구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데 좋아할 부모님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주머니는 그때의 상황이 인생에서 처음 겪은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 그때 결정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항상 의문을 품고 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터져버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었으니까요. 아주머니의 의문은 저와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 점점 늦춰질수록 깊어져 갔다고 합니다. 얼떨떨하게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문득 화가 났어요. 아주머니가 저의 친엄마라는 사실은 잘 알겠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절 대신 키우신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제야 나타난 거고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증거가 있다 한들 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에게 사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 제 어머니와 오래된 친구 관계라는 것도 알겠어요. 어떤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따로 살게 된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정말 연락할 수 없었나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을 수가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착잡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라고 말문을 여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떠나신 후 3, 4년 동안은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셨다고 해요. 상황상 전화를 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어 최대한 편지로 소통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3, 4년 동안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니 조금만 더 있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저를 만날 생각이었다고요. 그렇게 드디어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라고 생각한 찰나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빚과 망한 사업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고 3, 4년 동안 이런저런 고생을 겪었다 한들 사회 경험 없는 20대 후반 여자가 이겨내기엔 쉽지 않았기에 해외로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시련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때 우연히 연락이 닿은 먼 친척분의 설득으로 일본으로 가게 된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만큼 시달리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 준비 없이 자리 잡게 된 타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친척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긴 하셨지만 그 친척분도 넉넉한 환경은 아닌지라 그 도움도 한 달을 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바닥부터 홀로 했어야 했고 설거지부터 잡일을 하며 타국에서 지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저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셨지만 왜인지 편지가 반송되는 일이 잦았고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원한다면 반송된 편지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전화 한 통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고요. 아주머니는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뿐이라 해외에서 다진 기반으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해본 고생이 없다는 아주머니의 손은 부잣집 사모님의 손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칠었고 흉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온갖 고생들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뺏어 썼다는 미안함과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연락이 끊어져 버렸음에도 자신이 지켜야 하는 아이와 책임져야 하는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답답함이 늘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며 키운 회사를 정리하고 서둘러 한국에 돌아왔을 땐 이미 저와 어머니의 흔적이 사라진 이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써도 찾을 수가 없다 보니 아주머니는 내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오랜 시간 끝에 아주머니가 저와 어머니를 찾은 것은 1년 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왜 저와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아주머니는 벌써 훌쩍 커버린 제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용기가 부족하여 어머니와 먼저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생사도 모른 채 살다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니 반가운 마음이 드는 한편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실감이 나신 두 분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너무나도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저와 제 형제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전처럼 살 수 있겠다 생각하여 제 앞에 나타나려 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주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 회사의 부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가족들의 외면을 한 번에 겪었을 때보다
더한 상실감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실감으로 망연자실하게 장례식장에 들어온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정신이 또렷해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사진으로만 보던 제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죽어가는 듯 했다고 해요. 겨우 만난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딸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를 데려가라는 아주머니의 말씀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죠. 이 모든 이야기가 꽤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겐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제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는 문득문득 실감나는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제가 그렇게 돌아간 후 일주일 정도 매일 찾아오고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의 말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을 때까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지만 사실 전 아주머니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아주머니가 저와 어머니를 찾지 못했었다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고 정말 저를 열심히 찾았는지도 모르겠으며 어머니가 저를 키우게 됐던 모든 사건들도 실제였는지 의심됐었거든요. 이런 의심은 큰맘 먹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할 때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물건과 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조금씩 비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입으셨던 옷, 침구들을 다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전에 제가 소중히 보관할 어머니의 유품을 가려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편지를 써오거나 선물을 드리면 포장지까지 고이 접어 어떤 상자에 담아두셨어요. 제가 그 상자를 보려고 하면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이건 엄마만의 비밀이니까 엄마가 죽으면 보든가 해 라고 숨기곤 하셨죠.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열어보게 되니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에게 혼자 숨겨두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다 또 보물상자지 보물상자 라고 하면 어머니는 그래 엄마 보물상자다 라고 웃었던 기억을 회상하며 상자 안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정리했더니 그 안에 어머니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일기를 쓰는 분이 아니셨는데 언제적 일기인가 보니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의 일기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오시고 아주머니와 어머니의 편지가 끊기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담긴 일기였죠. 일기 속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다시 만날 기대를 적어두셨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되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고 사정이 있거나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더군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저를 온전한 친딸로 여겨 저를 기르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다 읽은 후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반가워하시며 저를 반겨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의 동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었고 저를 열심히 찾아주셨고 어머니도 저를 친어머니로 온전히 키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평생 저의 가족은 어머니 한 분이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겨 얼떨떨한 마음이 크지만 피를 나눈 가족들과의 만남을 제 어머니가 누구보다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가족들과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고 기쁜 날들만 있길 바래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저의 어머니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을 갓 넘겨 처음으로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제 성과를 인정해 주셔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작은 자부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그리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만 살아온 제가 이렇게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문득 출퇴근길에 자주 듣던 이 채널에 제 이야기를 편하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연을 보내면서 그간 힘들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동안 출퇴근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감동 사연들에 저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많았기에 제 이야기가 이 채널의 청취자분들께 힘이 될 수 있다면 무척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어딘가 터놓고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이나마 풀어놓고 더 멋진 인생을 향해 도약해 보려고 해요. 사연을 보내주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저는 정말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다들 각자만의 힘든 일을 겪고 단단해지는 게 인생살이라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특히 성년이 되기 전까지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정말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돈 생각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전교에서 저보다 더 가난한 아이가 없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매일 밤을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준비물이 있는 날은 더더욱 간절하게 빌곤 했어요. 준비물을 절대 마련할 수 없었기에 항상 학교에 가면 혼이 났거든요. 물론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나마 혼내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 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반 아이들 누구도 저와 함께 준비물을 나눠 쓰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항상 혼자 남겨지곤 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친구 한 번 사귄 적이 없었고 처음에 친해진 친구들도 제가 잘 안 씻어서 냄새가 난다거나 급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거나 하는 소문을 내며 저를 따돌리곤 했습니다. 당연할지도 몰라요. 수도세를 못 내서 물이 끊기는 게 일상이었고 집에서 잘 못 먹으니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에 집착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이만큼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뒤 아버지는 세를 내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시고 지방에 계신 할머니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왔어요. 할머니 집은 새는 아니었지만 10평도 되지 않는 좁은 평수에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았을 정도로 낡고 오래된 집이라 금방이라도 폭삭 무너질 듯 했어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아버지를 키우셨던 할머니는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다행히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고장난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해 줄 수 있었고 엄마가 필요했던 저도 할머니 손에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무척 가난했지만 그런대로 살아갈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고 가난해서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으니 돈 나갈 일이 거의 없었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했지만 무척 성실해서 항상 일이 있었던 아버지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나니 월세 나갈 일도 없어서 아주 가끔은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으로 외식도 하는 사치도 부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버지와 인자하신 할머니 밑에서 넉넉하게 살진 않아도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두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 저를 사랑해 주셨고 혹여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낀다거나 외로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셨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느껴질 정도로 두 분은 저 하나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도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세 식구 입에 풀칠하고 살 형편은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크게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휘청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할머니는 며칠을 알아 누우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위로금이랍시고 얼마 정도 돈을 주긴 했지만 턱없는 금액이었고 그때는 지금만큼 산재보험이 당연시 되지 않던 시절이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와 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평생을 시장에서 나물만 팔아 돈을 벌었던 할머니는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꾼 돈이 너무나 턱없어 억울했지만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그저 알아 누워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어릴 때 기억이 어제의 일처럼 분명하게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장례 치를 돈도 모자라 황급히 화장을 하고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던 기억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렸던 저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할머니가 저를 안고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우시는 게 많이 무서웠고 아침에 나간 아버지가 돌아와서 할머니를 달래주길 바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오지 않자 차츰차츰 실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저도 할머니 옆에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이 캄캄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엔 아버지를 따라가야겠다는 나쁜 생각도 하셨다는 할머니는 문득 옆에 같이 누워있는 저를 보고 정신을 퍼뜩 차리셨다고 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할머니가 밥도 안 주고 며칠을 누워서 울고만 있는데 제가 배고프다고 보채지도 않고 그냥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고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따라 목이 쉬도록 같이 울었는데 기력을 다 하고 나서는 그냥 제가 다 포기하고 미동도 없이 누워서 눈만 껌뻑이고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하신 할머니는 그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만약 내가 혼자였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너희 아버지를 따라갔을 텐데 현지 네가 옆에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가 정신이 확 드는겨. 이 어린 놈 데리고 뭐 하는 짓인가 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니를 살려야지. 그래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지낼 거 아니여. 애미가 되어서 아들놈 하늘에서도 마음 편하게 못 지내게 하면 안 되잖여.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다 보니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니를 살린 게 아니고 현지 니가 나를 살린 것 같아. 그때 너희 아버지 따라갔으면 그냥 죽는 건데 현지 니를 보고 나서 살 생각이 딱 든 거 아니여. 할머니는 자라면서 저에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없었으면 그때 할머니도 삶을 포기했을 텐데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아서 저를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사셨다고요.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마음이 참 아파서 항상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다들 은퇴하고 쉬는 연세에 잠도 쪼개가면서 나무를 하나라도 더 팔려고 시장바닥에서 고생고생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쏟아져도 한파가 몰아쳐도 하나라도 더 팔아서 저에게 뭐 하나 더 해주시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끝없이 따라다니는 가난이라는 꼬리표와 아이들의 따돌림이 참 상처도 많이 되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할머니 앞에서 티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저보다 할머니가 훨씬 더 고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처를 받을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할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저를 따돌린 아이들에게 보란 듯 잘 살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어요. 학교에선 아이들의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 때문에 힘들었지만 집에 오면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마음속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무척 씩씩하고 친절한 분이셔서 오랫동안 함께 장사해온 시장 상인들과도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셨고 항상 다른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도 진작에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항상 제 표정이 좋지 않은 날이면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셨고 더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집도 가난하지만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보면 항상 팔다 남은 나물이라도 챙겨주시려고 하셨고 가끔씩 외상도 해주시고 덤도 엄청나게 얹어주시곤 했습니다. 다른 상인분들은 그런 할머니를 보고 남는 게 뭐 있냐며 그렇게 장사하지 말라고 타박을 주시곤 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무척 좋아하셨고 할머니의 유일한 손녀인 저도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크게 마음을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 일이에요. 할머니의 성격을 많이 닮은 것도 저의 큰 장점이고요. 다행히도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이들도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처럼 대놓고 따돌리거나 가난하다고 놀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조금이지만 대화를 나누는 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대로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었기에 혹여나 누가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놀려도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날리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쯤 할머니의 연세가 많아지시며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기에 더더욱 마음이 급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할머니를 쉬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놀림을 받아도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하기 시작하니 저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려고 하던 아이들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저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 이미지가 되어 있었죠. 선생님들도 저를 무척 예뻐하셔서 참고서나 문제집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고 장학생 제도나 교내 지원 프로그램도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서 고등학교에 가서는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작은 꿈만 가졌을 뿐인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던 할머니는 제가 그렇게 만류해도 끝끝내 시장에 나가서 나무를 파시더니 유독 추위가 심하던 밤을 견디질 못하고 잠자리에 드셨다가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아침에 아무리 불러도 눈을 뜨지 않는 할머니를 마주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학교도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저희 집도 찾아오시고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수능을 쳐서 대학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할머니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 끝없이 공부한 건데 할머니가 더 이상 제 곁에 없으니 공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하고 살았나 스스로에게 화까지 치밀더군요. 물론 없는 형편에 할머니 건강도 좋지 못해서 학교가 마치면 불이 나게 달려가 장사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대신하고 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참고서나 문제집 마음껏 사거나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집중할 수 있는 또래 아이들이 못 견디게 부러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모든 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기 시작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걸 하는 후회만 들더군요. 할머니는 끝까지 저 뒷바라지 한다고 쉬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죄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놔버린 채 살다가 그래도 졸업은 해야겠다는 마음에 겨우 출석만 맞춰 고등학교를 힘들게 졸업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만으로 18세가 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시설로 갈 수도 없어 당장 제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생전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시장 상인분들이 명절 대목이나 연휴에 불러 일을 시켜주시기도 했고 아는 가게에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셔서 감사하게도 일을 금방 구할 수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가장 힘이 되었던 게 시장 상인분들인 것 같아요. 다들 제 사정을 뻔히 아는 분들이라 오며 가며 밥도 챙겨주시고 명절이면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쓰이시는지 떡국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조금씩 더 얹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다들 웃으시면서 할머니께 외상값 많이 달아놨는데 못 갚았다며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그때 할머니가 친절 베푸신 걸 갚는 거라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상인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하면서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아, 우리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지 하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떠난 할머니에 대한 슬픔이 그런 자부심으로 많이 치유가 되고 저 또한 할머니처럼 씩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옛날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돌아가신 할머니, 아버지 따라가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또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분들께 할머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한 번은 공부 잘한다고 시장에 소문이 자자했던 제가 수능도 안 치고 대학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일하시는 분들이 더 안타까워 하시면서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나물 할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나물 팔고 살았는데 할매 돌아가셨다고 공부를 놓으면 쓰나? 지금은 돈 벌기도 힘들고 서럽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봐. 나중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한다. 나물 할매가 너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장 상인분들이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해도 언제까지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제가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시고 제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만 하고 가신 우리 할머니, 지금쯤 아버지와 만나셨을 텐데 저 때문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을 안겨드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대학을 다니는 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막막했고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학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으면 방법은 있겠지만 학창시절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던 친구들을 따라잡기가 너무 벅찼던 기억이 나서 두려움이 생겼고 대출을 하자니 지금 있는 빚도 감당하기가 힘든 지경이라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한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회사였고 고졸 전형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회사 복지에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이버 대학 학비를 지원해준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고를 본 순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서 할머니가 지켜보시고 길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캄캄하게 막혀만 있던 제 미래가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바로 채용 공고에 지원하기엔 제가 가진 능력이 없고 필요한 자격증도 겸비하지 못해서 일단 다음 채용을 노리고 바로 자격증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느라 하루에 2~3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래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빨리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했는데 처음으로 직장인이 된 제 미래를 생각하며 공부를 하니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우중충했는데 점심이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라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근무를 단축해 주셔서 저는 오전에만 일을 하고 불이 나게 집에 달려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점을 훑어보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다 와갈 때쯤 이상하게 차가 밀리더라고요. 차가 많지 않은 동네라 밀릴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려서 보니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비를 맞으며 황급히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그만 도로에 폐지를 쏟아버렸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폐지를 주워서 다시 리어카에 올리려고 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당황해서 손이 자꾸 헛돌았고 그래서 화가 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자 힘들게 모아온 폐지들을 포기하고 그냥 한쪽 도로로 치워 놓으셨더라고요. 몸도 작고 여인 할머니께서 비를 쫄딱 맞으며 차가 오지 않을 때 다시 도로로 나가서 폐지를 주워서 힘들게 들고 오시는데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축 처진 할머니 어깨를 보는데 왜 그리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던지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 옆으로 가서 함께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는 작고 여인 몸뿐만 아니라 얼굴 생김새도 저희 할머니를 닮아 선한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선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더 찡해서 괜찮다고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 아니겠냐고 별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폐지를 주워 올리느라고 저도 온몸이 비에 쫄딱 젖었는데 찝찝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운하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힘든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셨던지라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폐지 줍는 할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동네에서 폐지 할머니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살기에만 바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는데 할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되고 나니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할머니를 제가 먼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인사를 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저 멀리서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그러다 가끔은 폐지가 너무 많아 리어카를 끌기 버거우신 것 같으면 가끔 집 앞까지 리어카를 대신 끌어드리기도 하고 종종 택배를 시키거나 해서 집에 종이 박스가 생기면 잘 펼쳐서 할머님께 갖다 드리기도 하면서 가끔씩이나마 안부를 묻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저 가끔 지나가다 만나서 안부를 묻고 사소하게 도우며 지내는 동네 이웃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지금은 할머니와 친손주처럼 애틋한 인연이 되었으니 참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인연이 아니라 상상치도 못했던 행운으로 제 인생을 180도 바뀌게 해주신 분이니 더더욱 신기하고 소중한 인연이네요. 폐지 줍는 할머니와 인연이 깊어지게 된 건 제가 그토록 바라던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꼬박 1년을 기다려 필요한 자격증을 다 준비했고 조금이나마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학 점수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서류 합격을 하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만을 남겨놓고 있었죠. 무척이나 떨렸지만 그동안의 제 노력을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시장 상인분들이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라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자신감도 꽤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도 서류가 꽤 괜찮았기에 면접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회사원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뿌듯함과 또 꿈꾸던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었어요. 면접을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큰 마음 먹고 단정해 보이는 새 옷도 사고 단화도 하나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산 게 언제였을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했는데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달라진 제 모습에 자신감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만을 바라보고 힘들게 공부했던 1년의 결실을 꼭 맺고 말겠다며 이른 아침부터 거울을 보고 다짐했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합격하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면접을 보러 가는 시간에 차가 밀릴까 싶어서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일기예보에서
최근 들어 가장 혹독한 한파가 몰아친다는 소식이 있었고, 오전부터 흐리며 강풍이 몰아치더니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조금씩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금방 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조금 여유를 두고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길 곳곳에 얼어있는 곳도 있어서 혹시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질까 조심조심 걷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으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며 혹시 채용이 된다면 이 버스를 타고 매일 출퇴근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혼자 가슴 설레어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차도 너머로 리어카를 끌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조심조심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이면 좀 쉴만도 한데 오늘도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나오신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더라고요. 먼 발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할머니가 걷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조심조심 하시며 느리게 리어카를 끌긴 했지만 오늘은 뭔가 더 불편한 듯 이동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겁니다. 혹시 어딘가 다치셨나 해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할머니가 신발 한 짝을 신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짝뿐인 신발도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데다 구멍이 잔뜩 나 있어서 신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구멍난 신발 안으로는 새빨갛게 언 맨발이 보이고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오른쪽 발은 이미 오랫동안 찬바람을 맞아서 얼다못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버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얼른 뛰어가 건너편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급하게 달려오니까 할머니께서도 놀라셨는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신발은 어디 두고 이 추운 날에 맨발로 다니세요? 의아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던 할머니가 책망하듯 높아진 제 목소리에 조금 부끄러우신지 얼굴을 살짝 붉히셨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신발이 다 찢어져서 신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루를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어.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씻으면 좀 나어. 제가 혼내는 것도 아닌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할머니는 제 옷차림을 보고는 어디 중요한 데 가는 거 아니냐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자 너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지 뭐예요. 아무리 추워도 저 하나 먹여 살린다고 손발 빨갛게 얼어 터져가며 나물 팔았던 할머니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겨울에도 살얼음 낀 물에 나물을 씻는 할머니에게 추워 죽겠는데 좀 대충 씻고 얼른 팔고 오면 안 되냐고 잔소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온화하게 웃으시며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자기 일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되고 뭔가를 팔려면 좋은 것만 팔아야 한다며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폐지 줍는 할머니도 신발이 찢어져 신을 수 없게 되었을 망정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시는 걸 멈추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할머니를 못 본 척하고 면접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면접장에 가도 면접을 망치게 될 것 같았어요. 뒤돌아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신고 있던 신발과 양말을 벗어 할머니께 신겨드렸습니다. 당황한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셨지만 끝끝내 신겨드리고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신발을 신겨드리고 돌아설 때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보고 무시하고 면접장에 갔으면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간이 없어 신발만 신겨드리고 황급히 돌아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잠깐 동안만 맨발로 다녔을 뿐인데도 발이 빨갛게 얼고 무척 아프더라고요.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었어요. 황급히 젖은 발을 닦고 양말을 갈아 신고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신발을 찾아 불이 나게 신고 나왔음에도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제 마음도 모르는지 눈은 더 많이 쏟아져서 버스는 더더욱 느리게 달렸습니다. 타는 속을 부여잡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많이 늦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버스 아닌데도 남들 시선을 의식할 수도 없을 만큼 절망스러워서 그냥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고 면접장까지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한 번만 면접을 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 애걸복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버렸고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기진맥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도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왜 남을 돕겠다고 나서서는 결국 제 목도 못 챙기고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스스로가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르바이트도 가지 않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때처럼 절망에 빠져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누워만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일이 끝났으면 제 인생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아주 어두운 인생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늘에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칭찬이라도 해주시듯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걸려올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팸 전화거나 시장 상인분들 중 하나겠거니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이 한 지역 신문사의 기자라고 본인을 밝히시더라고요. 신문사에서 전화 올 일이 없었기에 조금 불안한 마음 반, 의아한 마음 반으로 전화를 이어갔어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할머니께 신발을 신겨드리는 제 모습을 버스 정류장에 있던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사에 제보를 한 모양이더군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냐 여쭈었더니 사진 속의 할머니를 찾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후에 할머니가 시장 상인분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로 시장에 가서 전화번호를 알아냈답니다. 사진을 보시고 시장 상인분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운 겨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아름다운 사진이라 신문에 게시를 하고 표창을 하고 싶다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씀에 어둡기만 했던 제 마음에 조금씩 절망이 거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비록 면접은 못 봤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후로 신문사 건물에 가서 직접 표창장도 받고 사진도 찍으면서 후속 기사도 올라왔어요. 가고 싶은 회사에 취직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옳은 일 했다고 상도 받고 칭찬 기사도 올라오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번 털어내고 한 번 더 취직에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와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많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가고 싶었던 회사의 사장님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현지 씨 맞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채용 지원 주셨던 행복회사의 사장 김문식이라고 합니다. 생각도 못했던 전화에 깜짝 놀라 얼른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역신문에 난 제 기사를 읽으셨다며 괜찮으면 늦었지만 회사에 채용하고 싶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지 뭐예요. 안 그래도 현지 씨 서류에 있는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참 좋다고 이런 분이면 우리 회사에 꼭 채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지 씨가 면접장에 제 시간에 안 나타나셔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분이면 더 좋은 곳에 갔겠거니 생각했는데 후에 지각인 걸 알고 제가 사람을 잘못 볼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지각을 하실 분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기사를 읽고 그날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요. 그날 면접에 마땅한 인재가 없어서 저희로서도 곤란했는데 기사를 읽자마자 현지 씨를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면접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렇게 늦게나마 채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희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입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던 제 인생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면접장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이 한데 뭉쳐져서 녹아내리더군요. 제안을 받고 펑펑 울기만 하는 제가 바보 같았을 텐데도 사장님께서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제가 입사하겠다는 말을 하자 무척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거짓말처럼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저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지금은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입사를 하고 난 뒤에는 정말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도 있어 하루하루를 아까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난 뒤 할머니를 찾아가서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도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취직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한참이나 서로 껴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사실 할머니를 무시하고 면접을 보러 갔어도 제가 합격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할머니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첫 월급을 받고는 할머니 집의 보일러에 기름도 가득 넣어드렸고 따뜻한 내복과 양말도 사드렸어요. 아, 그리고 예쁜 털신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더더욱 친밀한 관계가 된 지금은 거의 친손주와 친할머니처럼 끈끈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밥 먹는 게 무척 외로웠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어요. 월급날엔 고기를 사서 할머니 댁으로 가 구워 먹기도 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기억해놨다가 외식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할머니도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살고 계셨는데 제가 자주 들리니 참 행복하다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네요. 피 한 방울 맺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끈끈한 가족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 사연을 작성하며 참 감사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드네요. 할머니께도 감사드리지만 제가 할머니께 신발을 신겨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보해 주신 시민분, 신문 기사를 작성해 주신 기자분, 그리고 그 글을 보고 저를 채용해 주신 사장님까지 제가 수많은 분들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빚을 앞으로도 성실하게 갚아 나가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정말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좁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들에게 못 팔 물건 팔지 않고 좋은 것만 해주려고 노력하며 힘든 사람 보면 지나치지 말고 하나라도 도와주라고 항상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도 결국 그 말이 가장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보다 제가 받은 게 더 많다는 생각에 앞으로도 열심히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연을 전해드리며 청취자 여러분들도 돈이 다가 아니라는 저희 할머니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꼭 보답받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사연을 마무리 지으며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